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구찜을 파시는 장사를 하세요. 어머님은 평생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시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각각 한 명씩 낳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아버지의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는 당장 아이 셋을 혼자서 키워야 하는 현실에 눈앞이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게 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사고보상금을 합쳐서 음식점을 하나 차린 것이 지금 아구찜 가게예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정말 잘하십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손맛이 아주 좋고 요리 솜씨가 아주 일품이죠. 어머니는 그 당시 저희 삼남매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 음식 솜씨를 살려 음식점을 차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어머니가 예상을 하셨던 대로 아구찜 장사는 성공적이셨어요. 어머니가 시행착오를 겪으시며 직접 개발하신 비법 소스 덕분에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가게엔 손님이 끊기는 날이 없었죠. TV에 맛집으로 소개가 될 정도로 인기 많은 가게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셔서 버신 돈으로 저희 삼남매는 번듯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가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십니다. 아무래도 막막했던 현실을 이기게 해준 가게라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남매들도 학생이었을 때부터 가게 일을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 저희 셋 다 큰 사춘기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각각 경찰과 의사가 되었죠.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고생과 뒷바라지 덕분이었고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삼남매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내셨다는 점과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사업적으로 성공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아직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하셔도 된다며 저희들이 말려도 완강하세요. 여전히 이틀에 한 번씩 밤늦게까지 비법 소스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비법 소스 레시피는 저희 삼남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밤늦게 혼자 가게에 남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려 도와드릴 테니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말을 해보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고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겠다며 입을 열지 않으셨죠. 결국 저희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건 걱정이 되니까 데리러 가겠다고 합의하는 것으로 논쟁이 끝맺었습니다. 특히 장남인 저는 유달리 어머니에게 약해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고생을 제일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부탁을 해오시면 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올해 초에 선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30대이다 보니 슬슬 결혼은 언제 하냐고 독촉하셨던 어머니셔서 의아하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선자리를 주선하시며 여자는 다른 조건들보다 인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며 내가 주선한 여자는 사실 너에 비해 조건이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착한 여자라며 잘해보라며 얘기하셨죠. 어머니가 누굴 그렇게 칭찬하는 걸 자주 보지 못해 누구길래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자리에 나갔더니 글쎄 저희 가게 서빙 일을 도와주시는 아가씨더라고요. 제가 교직에 서고 난 뒤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 주중에도 너무 바쁘고 주말에도 그 다음 주에 수업 준비로 인해 바쁠 때가 많아서 옛날처럼 가게 일을 많이 돕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가게에 들러서 밥을 먹거나 소스 만드시는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 조금 일찍 가게에 도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며 가며 만났었던 직원분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은씨? 이랬더니 그게 사장님께서
본인아들 한번 만나보라 하도 등을 떠미셔서 나오게 되었네요. 어색하시죠? 라며 보조개를 드러내며 수줍게 웃으시는데 정말 들꽃같이 수수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28살이었고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생업에 뛰어들었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지금 저희 가게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화장기가 옅은 얼굴로 말갛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고 있으니 설레더라고요. 수수한 그녀가 저희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수차례 만남을 신청했고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어쩜 이런 여자가 다 있는지 저희는 너무 잘 맞는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같이 설레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에게 찾아와 준 걸까? 라는 주책어린 생각도 매일같이 하곤 했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쁘게 만나는 것을 어머니도 응원해 주셨어요. 잘 어울릴 줄 알았다고 웃으셨죠. 그렇게 저와 지은 씨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기는커녕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지은 씨 생각만 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면 이런 기분일 것만 같았습니다. 유치하게 말이죠. 그렇게 지은 씨와 저는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지은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고 지은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프로포즈용 반지를 고른 뒤 지은 씨 퇴근 시간에 맞춰 몰래 가게 근처에서 지은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촛불 이벤트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어떤 이벤트를 해주면서 깜짝 놀래켜주지? 이러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여자들은 대놓고 하는 이벤트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계획을 둘이서 자주 걷던 조용한 산책로를 걷다가 주머니에서 무심하게 반지를 꺼내서 감동을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얘기하기로 정했어요. 엄청나게 로맨틱하게 말이죠. 어떤 말을 꺼낼까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지은 씨는 내 프로포즈를 받고 기뻐서 올까 아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줄까 따위의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지은 씨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지은 씨가 퇴근했는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래켜주려고 조용히 다가가려고 하는데 가게에서 나온 지은 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서 곧바로 근처에 있는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가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지은 씨를 쫓아갔습니다. 제게 일어날 비극을 상상조차 못한 채로 말이죠. 지은 씨 근처에서 인기척을 내려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고요한 골목길에서 지은 씨의 말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나 진짜 이 짓거리 하는 거 이제 지쳐 진짜. 아니 내가 그 노친네랑 아들내미랑 사귀어도 비법을 안 가르쳐주는 게 말이냐? 아니 진짜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비법을 알려주냐? 아니 진짜 이러다 시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짜증나 미칠 것 같다니까? 라는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꺾여있는 담벼락 앞에 쪼그려 앉았고 가만히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틈새로 지은 씨를 보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삐딱하게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담배까지 하나 입에 물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말하는 지은 씨의 모습은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고 지은 씨 입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 내용들조차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자리를 지켰어요. 지은 씨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저희 엄마와 제 욕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지은 씨를 1년간 만나왔으면서도 저렇게 거칠게 언행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패닉이었어요. 진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야, 테이블 잡아놔. 아, 진짜 팔자에도 없는 요조숙녀 놀이 하려니까 진짜 숨이 턱턱 막혀서 토할 것 같아. 오늘 좀 나이트 가서 놀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골목길을 신속히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지은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퇴근했냐고 말이죠. 빠르게 답장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자기, 퇴근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꾸 오한이 들고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결국 지금 미열이 나네요. 몸살 기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집에 가자마자 몸살 감기약 먹고 바로 자려고 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과 10분 전 골목길에선 나이트 간다는 말을 들은 게 잘못 들은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휴대폰에 와 있는 아프다는 메시지와 제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프로포즈용 반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울리는 골목길에서의 지은 씨 목소리가 합쳐져서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찬바람을 쐬며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머리가 차가워지고 생각이 정리되면 될수록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진실을 토해내라 매섭게 다그치고 싶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치를 떠는 감정을 가진 채로 그녀의 얼굴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잠시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나이트를 간 날을 기점으로 약 2주간 연락이 뜸했죠. 그녀가 만나자는 연락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만남을 피할 수가 없더군요. 하긴 그녀도 자기가 아프다고 한마디만 하면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전전긍긍하며 굴었던 평소의 제가 아니었으니 불안했겠죠. 하루는 그녀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딩동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조신하고 상냥하게 웃으며 요즘 바빠서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장을 봐왔다고 하더군요. 말갛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 표정 관리가 참 안 되었어요. 사람이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가식적으로 속이면서 살 수 있는 건지 울컥하더라고요. 그걸 그녀는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울컥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잘됐다 싶었어요. 저는 양손이 너무 무겁다는 그녀의 장바구니들을 건네받으며 역시 지은 씨뿐이라며 너무 감동적이라며 오늘 안 그래도 너무 지쳐서 지은 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냐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안 그래도 자기가 그럴 것 같았어요. 저뿐이죠? 라고 애교스럽게 말을 한 후 제품에 푹 하고 안겼죠.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자기 요즘 일 많아요? 이렇게 일이 많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라며 걱정스레 제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이번에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바빠서 많이 서운했죠?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요.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에이, 이렇게 힘들어서 우울한 날엔 소주죠. 내일 우리 둘 다 일 쉬니까 같이 한잔해요. 라며 해맑게 웃는데 헷갈렸습니다. 아니,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술이 저보다 약한 그녀를 먼저 재우고 그녀의 휴대폰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갔고 점점 붉어지는 그녀의 볼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조금 지나니 그녀는 골아떨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냈고 그녀의 손가락을 이용해 잠금을 풀었죠. 곧바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이모티콘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는 제 자취방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전화를 했더군요. 번호를 제 폰에 옮긴 뒤 카카오톡을 켰고 해당 번호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었어요. 그녀는 저희 어머니가 만든 소스 레시피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가게까지 이어받겠다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멍청하게도 제가 그녀 허락 없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저와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최근까지 모든 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소개받았던 이유도 사실 어머니의 가게를 노리고 어머니께 접근했더군요.
마치 며느리처럼 어머니 집에 찾아가 말동무도 곧잘 해드리고 안마도 하고 몸이 편찮으시면 병원도 직접 데려가는 등 어머니가 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의 연기의 수가 장남인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였죠.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희 어머니가 레시피를 완고하게 지키는 걸 상스럽게 욕을 했고 저와 만나는 과정을 떠들며 조롱해왔더군요. 귀로 얼핏 들었던 것과는 달리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모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얘기가 오갔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 보고는 독해 빠진 노친네 라고 지칭했어요. 저는 차마 모든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죠. 모든 게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지 감도 안 왔죠. 그녀는 마치 예비 며느리인 것처럼 가장해왔고 마침 같이 일도 하니 어머니의 경계심이 누그러질 것이라 예상했던 거였죠. 이미 어머니의 가게가 마치 본인의 가게인 양 말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그나마 자극적이지 않은 부분을 골라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찍었고 옆에서 도롱도롱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여자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웅얼거리면서 잠투정을 부렸어요. 저는 그녀를 더욱 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성혁 씨, 왜 그래요? 라며 잠에서 깬 그녀의 두 눈을 쳐다보자 저도 모르게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처박혔고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녀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당장 설명해! 라고 소리쳤죠. 그녀는 켜져 있는 대화방을 보고 점점 사색이 되고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를 삭히기 위해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잠시 뒤돌았던 그 순간을 이용해 가방과 휴대폰만 급히 챙겨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우당탕 소리에 저도 급히 그녀 뒤를 쫓아나갔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도중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제 가슴뿐만 아니라 곧 제 어머니 가슴에도 피눈물이 흐를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날 밤을 꼴딱 세운 저는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시며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무스레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을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아니, 못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씁쓸해 보이는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있으니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말없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벌써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녀는 그 이후로 가게에도 저에게도 제 어머니께도 여타 다른 연락 한 통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걱정이 된 저는 매일 퇴근하고 일부러 어머니 가게에 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게 저녁을 차려주시긴 하지만 별다른 말씀은 따로 없으시네요. 상처받으신 듯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 때문에 저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셔서 죄책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실 것만 같아 그저 차려주시는 저녁을 맛있게 먹으며 싹싹 비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착잡해지네요. 우울한 나날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자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저만의 목표가 있었는데 못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언젠간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달랐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까지도 꿈에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나와서 오늘 한번 글을 써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저,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집에만 계셨고 어머니는 다른 집 어머니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이셨거든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물인간이셔서 몇 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고 아버지는 횟집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됐죠. 거기다가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고요.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도 지원해주지 않았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도 잘하시고 표현도 잘하시는 활발한 어머니였죠.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몸이 건강하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같이 돈을 벌러 다니셔서 저희 집 경제력이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집 생계 유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리고 특히나 딸 사랑이 지극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건 꼭 배우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출근길이었습니다. 항상 저와 어머니, 아버지는 셋이서 같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학교로 등교를 하고 아버지는 횟집, 그리고 어머니는 공장으로 말이죠. 그리고 큰 길에서 셋이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큰 길에서 저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나누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화물트럭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 장면을 저와 아버지는 다 목격했습니다. 분명 횡단보도 신호등은 초록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도 눈앞이 아찔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냈지만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절망적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 셋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다뇨. 어머니는 우리 집 생계 유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결국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한 채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그때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어머니 한 명이 집에 없는데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차가워졌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횟집도 장사가 점점 안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두 분이서 돈을 벌 때에는 그래도 평범한 축에 속했는데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장사도 예전만큼 잘 안 되어 적자가 되고 말았죠. 거기다가 어머니 병원비까지 나가니까요. 저희는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버진 여전히 횟집 장사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횟집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한 손님이 와서 회를 포장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회를 포장했죠. 그런데 그 손님이 왜 이렇게 양이 적냐며 더 넣으라고 명령식으로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아버지는 최대한 많이 넣어드린 거라고 사정사정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싸움까지 갔고 그러다가 그 손님이 아버지한테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아버지는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경찰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정말 가관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 남자는 멀쩡했어요. 아버진 경찰관들한테 억울하다고, 절대 아니라고 거의 울고 불면서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그렇게 억울하시면 왜 억울한지 이유를 증명하는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한대요. 아버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기에 그 상황에서 펜을 잡고 글을 쓸 정신이 없었답니다. 결국 그날 아버지가 너무 결백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서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긴장을 하셨는지 결국 아버지가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CCTV가 활성화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게 근처에 제대로 된 CCTV 하나 없었어요. 정말 억울해 미칠 지경이셨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재판까지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가해자로 되었고, 저희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그 남자는 피해자가 되었죠. 변호사님도 증거가 부족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하셨고, 사건 재수사를 할수록 아버지가 가해자로 확정짓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휘두르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가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돈이 어디 있나요? 당장 내일 먹고 살 돈도 없어서 대출금을 받아서 사는 지경인데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할머니란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같이 싸우자고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전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으셨어요. 아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겠죠.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집은 어떡하나요?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하시면서 나름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저와 할머니의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제가 이 집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혜진아, 아빠는 그때 행복했다? 합의금을 많이 주니까 돈 받을 생각에. 근데 내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됐네. 아빠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아빤 괜찮으니까 할머니랑 씩씩하게 잘 살고 엄마도 잘 보살펴주고. 집만 떠안기고 가는 것 같아서 아빠도 많이 불편하네. 아빠 얼른 갔다가 나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아서 돈을 벌 생각에 말이죠. 그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고 돈에 절실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아버지를 보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많이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결국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시고 말았습니다. 약 1년만 버티면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아버지의 형량을 최대한 오래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아쉬워하면서 그냥 1년만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딱 알 수 있었죠. 합의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이용했다고요.
왜 하필 저희 아버지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나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차차했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생을 고용하는 일자리는 많이 없었지만 최대한 자빌이라도 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고 제가 덜 먹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는 꼬박꼬박 내고 싶었거든요. 중간중간 회사 점심시간에 어머니 병원으로 뛰어가서 보살폈고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잤습니다. 집엔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할머니랑 원래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많이 안 나누거든요. 그 시간에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사망을 했대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오늘도 어머니 병실에서 출근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제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갑자기 잘 살아있던 엄마가 죽은 거냐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건강했고 의사 선생님도 상태 좋다고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하셨는데 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엄마가 죽냐고요. 정말 병원이 터져라 울어대면서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덤덤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 사망 신고했다. 아주 날카롭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게 할머니란 소리잖아요. 갑자기 왜 그랬냐고, 지금 아버지도 감옥 간 마당에 어머니까지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냐고 화를 미친 듯이 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힘들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애는 어른들 일에 관여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차갑게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저와 할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머니가 죽다니요. 저는 평생을 어머니가 깨어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상의도 없이 무작위로 어머니를 사망신고를 하셨다니요. 억장이 무너졌고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네 엄마를 돌볼 순 없잖니?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이유가 바로 할머니가 어머니를 보살펴야 할까봐였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저는 삶의 낙을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어머니 얼굴 볼 생각을 하면서 병원으로 갈 때와 퇴근을 하고 병원으로 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하루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짓밟으실 수 있죠?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장례식도 진행되었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입력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 3일 동안 할머니는 절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주 자리에는 저 혼자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대는 걸 엿들어 보니 다들 저한테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사망보험금 타려고 두다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학교폭력 때문에 퇴학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걸까요? 아버지는 찌른 적도 없고 저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제가 먼저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적도 당연히 없고 무엇보다 저는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자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와전된 소문을 믿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거 아니라고 해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차피 해명해도 결국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돈도 벌기 싫더라고요. 집에는 할머니도 없었고요. 집에는 아직 어머니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직 짐 정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은 얼른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마 어머니를 보내주지 못하겠습니다. 마음가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사라지셨잖아요. 할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말이죠. 할머니가 너무 싫고 짜증났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어머니의 스웨터를 감싸 안으면서 잠에 들었어요. 꿈에는 과거의 어머니와 저, 아버지 셋이서 같이 집을 나서는 장면과 같이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꿈을 꾸고 눈을 뜨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펑펑 웁니다. 최악의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말이에요. 혹시나 할머니일까 싶어서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문을 여는 사람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 옆에는 한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딱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집주인이 방 다 뺐다고 했는데? 학생, 여기 집주인 보증금까지 다 빼서 나갔어요. 여기 이번 주에 세입자 들어오니까 당장 집 나가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 보증금을 가지고 간 집주인은 바로 할머니겠죠. 할머니는 끝까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에 짐 빼겠다고 약속한 뒤 대충 가져갈 짐을 챙겼어요. 아버지의 여벌옷과 어머니의 채취가 가득 담긴 옷, 그리고 제가 입을 옷만요. 그리고 제가 한때 열심히 모아두었던 통장까지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옷을 찾다가 옷장에서 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서류였는데 그건 오래된 아버지의 입양 서류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색이 바래져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버지의 친엄마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을 가는 당일날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죠. 아버지도 아마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아들이 아니니 손녀인 저한테도 더욱 정이 없으셨겠죠.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도 가방에 넣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딱 아버지가 출소할 때까지 말이에요. 저와 아버지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친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 편안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돈만 벌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출소하고 난 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사시라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아버지가 출소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오셨고 저희는 서로를 마주하자마자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이제 고생 끝났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리웠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여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진 출소하시자마자 다음 날부터 할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버진 과거와 다르게 성격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말이죠. 물론 저한테는 예전과 같으십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복수 계획을 다 세워왔다며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을 통해 숨어 지내시던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고 저흰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저희 어머니를 사망신고를 해버렸는데 이 정도 죗값은 받아야죠. 결국 저와 아버지는 한 달 만에 할머니에게 복수를 성공했고 지금은 어머니가 뿌려져 있는 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니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말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저는 지금 30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죠.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아버지는 일하지 말라고 제가 돈 다 벌겠다고 말하는 중이고요. 아무튼 저희 어렸을 적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화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웬만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